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엔티티, 무결성.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 중에 무결성 세 가지 말했던 거. 엔티티 무결성, 참조 무결성, 레퍼런셜 인테그리티, 그다음에 도메인 인테그리티. 그래서 관계형 DB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테그리티에 이런 무결성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관계형 DB는 뭐냐면 무결성 유지를 잘해갖고 컬렉트니스 정확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도록 하자. 이게 목적입니다. 사실 무결성을 지키는 목적이. 그래서 내가 항상 어디 가서 물어볼 때 그래요. 너는 데이터가 빨리 처리되는 게 좋으냐, 정확하게 처리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물론, 정확하게 빨리 되는 게 제일 좋죠. 이거는 그 정확성이냐, 신속성이냐를 따진다면 DB의 목적 중에 하나는 정확성이 더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신속한 거는 최대한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하면 되는 거지. 정확성도는 최대한도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컴플리트니스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무결성이 참 중요하게 우리 DB에서는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결성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믿질 못하는 이런 결과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NV에 써야 되고 막 이런 커맨드를 써야 되는 문제점에 도달하고 자기 데이터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DW는 달라요. DW, 데이터 웨어하우즈는 외부의 데이터까지 받아서 가공을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도록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 DW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용자 정보가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가 뭐로 다 결정되냐면 DBMS에선 무결성 규칙으로 결정이 된다. 개체 무결성.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로우를 식별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결국에는 뭐예요? 프라이머리 키 만들어라. 프라이머리 인덱스 정확하게 디파인 해라 그 소리입니다. 주식별자 인덱스를 생성해라. 거기에서 유니크, 난널, 쇼트, 심플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했고요. 개체에 존재하는 부식별자 인덱스도 만들어야 된다. 무결성을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Alternate Identifier 중에서 유니크한 거와 non 유니크한 게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규칙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DB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인테그리티인 Referential Integrity, 참조 무결성은 그때 설명 다 했어요. 입력 규칙, 수정 규칙, 삭제 규칙 세 가지가 있는데 입력 규칙은 foreign key 쪽에 입력이 될 때 primary key 쪽에, 그 다음에 삭제 수정 규칙은 primary key 쪽에서 삭제 수정될 때에 foreign key 쪽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를 참조 무결성이라고 해서 14개의 참조 무결성의 규칙이 있다. 그 중에 각 DBMS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게 있으니까 자기 DBMS 특성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무결성 규칙을 디파인하라. 이렇게 이제 그때 로지컬 모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외래 식별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인덱스로 설정하라. 여기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테이블 하나와 테이블 하나가 두 개의 상위 관계와 하위 관계로다 이렇게 서브 타입으로 우리가 릴레이션을 잡았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foreign key가 들어와 있을 거라고. 이 foreign key를 설정하면 인덱스도 만들어지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덱스라는 건 내가 define을 정의를 해야 만드는 거지. 이거는 논리적인 foreign key를 말하는 거고 foreign key도 필요한 경우에는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 인덱스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제로 보게 되면 이 정규화 예제 또 한번 띄울게요. 여기에서 부서 개체에 대해서 부서 코드가 이쪽에 foreign key로 잡혀 있어요. 이게 foreign key로 잡혔으니까 foreign key로 설정했으니까 얘도 인덱스로 잡겠지. 절대 안 잡는다 이거지. 내가 지정을 할 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언제 잡냐면 내가 이 테이블을 안 읽고 얘만 찾아야 할 때 인덱스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 때는 foreign key면서 인덱스로 잡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참조, 즉 lookup 테이블 한번 만들어 놓고 참조만 주로 되는 이런 테이블을 하려면 굳이 인덱스까지는 잡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디파인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써놓은 거죠. 다음에 외래 식별자 속성은 참조 테이블에 가까이 일치하거나 널 값이 되도록 설정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널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전에 한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널 값이 어쩔 수 없이 foreign key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만들면서 내가 참조해올 데이터가 없을 때는 너를 세팅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실제로 있어요, 그런 업무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ERD 다시 한번 볼게요. 고객 번호 한번 볼게요. 고객 번호를 봤을 때 고객 번호가 foreign key로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쪽에 이 데이터가 입력될 때
입력될 때 그 해당 고객 번호가 없으면 들어가지 마라. restrict죠. 그쵸? restrict, 제한 형태라고 그때 가르쳐줬다고.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 고객 번호가 없더라도 일단 데이터는 들어가는데 뭐로 깔고 들어가라? null 값으로 깔고 들어가라. nullify insert. 그때 틀림없이 설명했거든. 그럼 그 nullify insert라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여기에서 null 값이 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는 게 그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null 값을 foreign key에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어디 있냐면 null 값을 나중에 데이터 조인 해올 때 null 값은 부속 코드가 1, 2, 3인 사람 나와라 이렇게 쿼리를 돌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속 코드가 고객 코드가 1, 2, 3인 사람 나와라 그러면 여기에서 찾았는데 여기 데이터가 null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null 값은 1, 2, 3하고 같아요, 틀려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건절을 걸을 때 AND OR절에 따라서 true 값이 리턴될 수도 있고 false 값이 리턴될 수도 있기 때문에 null 값이 들어가면 지금 나온 결과에 확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데이터에 우리가 조인의 대상이 되거나 비교의 대상이 되는 이런 칼럼들에 대해서는 null 값을 안 주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 모델링에서 가르쳐주는 지침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서브 타입 존재 여부를 설정하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값이에요. 도메인이 뭐냐면 속성, 무결성. 그쵸? 어트리뷰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뭐라 그랬어요? 도메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내가 학번을 만드는데 학번이 캐릭터 타입으로 들어온다. 캐릭터라는 명칭도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도메인이야. 만일에 학번이 넘버라고 만들어놨어요. 넘버 6바이트다. 6바이트다. 그것도 도메인이야. 그러면 넘버라는 데이터 타입도 도메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고 집어넣었어. 집어넣다 보면 넘버 데이터 타입에 ABC 집어넣으면 데이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누가 체크해 주지? DBMS가 체크해 준다. 왜? 도메인 값을 벗어났으니까. 이렇게 말한다 이거지, 그거를. 이해되겠죠? 그게 도메인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제약, 모든 제약 조건을 뭐라고 한다? 도메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지. 물론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라는 의미하고 그런 게 다르지만 범위를 정의한다라는 건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속성, 업무 규칙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뭐였었어요, 우리가? 디자인드 어트리뷰트나 아니면 델리버드 어트리뷰트, 추출 속성이라는 거 있었죠. 추출 속성. 예를 들어서 단가 곱하기 수량은 금액이 된다. 뭐 이런 추출 속성들이 있었다고. 얘네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규칙으로 만들어 넣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런 공식을 집어넣는 거. 그것도 언제 한다? 지금 물리 모델에서 반영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항상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그 유지되도록 뭐를 만든다? 가능하면 트리거와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설정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지. 무슨 얘기예요? 저런 규칙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는데 그 알아낸 거를 나중에 규칙이 있어 하고 여러분들이 응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지 말고 그런 규칙이라면 우리 DBMS가 제공해주는 트리거 기능이나 속성 트리거 아니면 스토어드 프로시저 내장형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반영하는 것이 성능 면에서 좋다가 아니라 훨씬 좋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괜히 잘못돼 가지고 트리거를 쓰면 성능이 떨어진다. 뭐 스토어드 프로시저 쓰면 제약 조건이 많다. 쓸데없는 소리들 많이 한다 이거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트리거와 내장형 프로시저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랭귀지 배웠던 거에 C 프로그램들 배웠죠. C 하면은 콜에서 서브 프로그램 콜하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콜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새빠지게 여러분들 C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C의 성능은 모듈을 많이 만들어서 콜을 해서 그러니까 자주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컴파일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콜을 해서 쓸 수 있는 서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쓰는 게 좋다라고 권장을 했잖아요. C 랭귀지 배울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네임, 콜 바이 레퍼런스 하는데 C는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쎄빠지게 배운 게 이런 데 써먹으려고 배운 거다 이거지. 그러면 내장형 프로그램이나 트리거를 짰을 때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단적으로 비교합시다. DBMS 만드는 사람들이 이 또라이들입니까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트리거와 스토어드 프로세서를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짜는 일반 프로그램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걸 만들 이유가 뭐 있었냐 이거지. 내장형 프로시저나 트리거를 잘 활용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트리거를 썼는데 퍼포먼스가 떨어지더라 여러분들 프로그램보다 그때는 뭐예요? 트리거 하나에다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트리거로다 만들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단위 트리거로 만들었을 때 절대로 단위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예제가 없다. 만일에 떨어지는 예제가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트리거가 오히려 내가 짠 프로그램보다 느리더라 하는 예제 하나만 잡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DB학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못 봤어 아직. 트리거를 잘못 짰거나 트리거를 크게 짰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거지 절대 떨어지지 않더라. 그 다음에 이제 뷰 만드는 거. 우리 뷰 만드는 거 다 배웠죠? 여기에서 속성 전환해서 뷰까지도 고려를 해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 개체도에서 이제 뭐 이런 거 볼 줄은 다 아니까 이러한 구조에 인사관리 기본 시스템이 있었고 부서 직위가 들어가고 경력사항 일대 메뉴로 달리고 뭐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인사개체 관계도가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물리개체 관계도로 다 바꿔줍니다. 좀 이따 바꾸는 샘플을 하나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바꿔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스키마를 만들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스키마 쓸 때 이 인덱스 쓰는 이 부분이 DBMS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DBMS의 명령어에 따른 거지 이 구조는 안시 스탠다드의 구조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고 create table, 테이블 네임 주고 어떤 방법으로 쓴다? 널이다, 난널이다, 디폴트 값을 정확하게 쓰는 거죠. 여기서 이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뭐다? DPT 언더바 코드다. 이건 에듀케이션 코드다. 프라이머리 키는 타이틀인데 뭐 거기에 또 다른 인덱스가 뭐로 타이틀 언더바 코드로 잡혀 있고 이런 것들 쭉 디파인 해준다 이거지. 그래 놓고 employee 테이블 같은 경우에 뭐로 썼다는 얘기예요? employee 테이블 같은 게 foreign 키로 한 번, 두 번, 세 개의 foreign 키가 들어오네요. 그쵸? 부서, 직위, 학력 이 코드가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foreign 키는 education 코드는 adduct 테이블을 t를 레퍼런스하고 DPT 코드는 어디에 있는 거? 이 테이블에 있는 DPT 코드는 DPT 테이블을 액세스하고 이거 액세스 한다라는 것만 알아도 뭐라는 거예요? 그쪽에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한다는 건지 알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타이틀 코드에 이렇게 해서 이러한 foreign 키라든가 이런 개념이 안 들어가 주면은 우리가 연락에 잡은 여태까지 설계한 릴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키마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릴레이션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인덱스들 만들고 인덱스 만들 때 emp 언더바 m에서 이런 인덱스를 하나 더 만드는데 엔터 데이터하고 뭐 퇴직이나 뭐 이런 거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두 개를 묶어서 인덱스로 만들고 해서 인덱스 만드는 이런 규정들을 다 만듭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check constraint 체크도 제약 조건이거든요. 도메인 값에. 여기는 아마 성별이 들어오는데 1 또는 2 값만 들어올 수 있다. 밀리터리 스테이터스는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뭐 이 정도. 뭐 퇴직 여부인가 본데 RCS는 뭐예요? 0, 1, 뭐 두 개. 퇴직이다, 현직이다 뭐 이런 정도만 관리하는 이러한 체크 컨스트레인트까지 다 집어넣어서 DB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성 트리거를 만들어라 했더니 트리거를 못 만들어요.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우리 사례 연구에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설명하려고 하고 여기에서는 먼저 트리거만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P 언더바 마스터가 그러니까 어마운트가 있어요. 이 필드는 여기에서 보면 P 언더바 퀀티티, P 언더바 유닛 코스트가 합해지면 P 언더바 T 코스트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 곱해지면 그러면 P 언더바 T 코스트가 들어오기만 하면 얘 값이 생성만 되면 여기에다가 영향을 주는 트리거를 만들자. 만일에 P 언더바 디테일이 더 인설트가 되게 하면 여기다 더해주면 될 것이고, 그쵸? 얘가 여기서 유닛 코스트가 100원이었는데 200원으로 바뀌었다면 얘가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뀌면 바뀐 부분만큼 여기다 반영을 시켜주고 어느 날 필요가 없어서 얘를 딜리트하게 되면 그 숫자만큼 여기서 빼주면 트리거를 하는 건 속성 트리거는 항상 3개가 세트로 다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트리거 만들려면 입력 트리거들은 잘 만들어. 입력 트리거들은. 근데 수정 삭제 트리거들은 안 만들어 사람들이. 이 트리거는 속성 트리거는 항상 3개를 한꺼번에 고려해야 돼요. 물론 수정 트리거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트리거를 만드는데 그래서 원래는 우리 옛날에 그 데이터 모델 처음 배울 때는 키 어트리뷰트 트리거를 만들 걸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발주 항목에 발주 번호가 존재하면 이런 처리를 하고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업데이트 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는 set 해줘라 어떻게 new 값에서
올드 값을 빼줘가지고 뭐 다시 원래 있던 값에서 뉴 값을 더해주고 올드 값을 빼면 수정이 되고 이런 걸 한번 쭉 정리해 봅니다. 이걸 정리해 본 대로 만든 트리거가 이거죠. 예를 들어서 PO 디테일의 앞에 있는 예제죠. P 디테일에 원 러우가 인서트 될 때 PO T 코스트 값을 어마운트에 더하는 건 어떻게 해준다? 물론 이 트리거 만드는 신텍스도 DBMS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create 그 다음에 명령어에 대해서 insert, for each, declare, begin, end 요거 쓰는 이 포맷은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ANSI 스탠다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맷은 똑같습니다. 그 안에 쓰는 신텍스가 조금씩 차이 있는 것 뿐이지. 지금 이 예제는 오라클을 기준으로 내가 만들어 본 거예요. create와 replacement trigger. 트리거라는 건 꼭 써야 되겠지. 나는 트리거다. 그런 얘기지. PO detail insert. 요거는 뭐냐면 내가 집어넣는 트리거의 명칭입니다. 앞으로 얘는 뭐라는 거야? 트리거 이름이 POD insert라는 트리거예요. after. 뭐 after야? insert 되고 난 다음에 뭐가 PO detail insert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짓을 해라? 이 각각의 로우가 insert 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해라. PO 언더바 M에 있는 어마운트에다가 현재 있는 어마운트에다 새로 들어온 값을 더해줘라. 그럼 이 트리거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든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뭐일 때? PO 넘버가 같을 때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될 때에는 업데이트 on PO 디테일이 각 로우가 업데이트 될 때 어떻게 해줘라. 어마운트에다가 현재 있는 어마운트에서 원래 있던 올드 값을 T 코스트를 빼버리고 왜? T 코스트가 어디 남아있냐면 버퍼에 남아있거든 얘네들이. 그쵸? 종전 이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올드 값을 빼주고 뉴 값을 어디에다 더해주면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딜리트에 대해서는 set 빼줘라. 올드 값을 빼주면 해결되지 않느냐. 그리고서 이제 끝내버린다 이거지. 그런데 이렇게 트리거를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트리거를 하나로 만들어 버려. 입력 트리거, 수정 트리거, 삭제 트리거를 하나로 만들어 버려 이렇게. 하나로.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그러지 마라 이거야. 왜 그러냐면 트리거는 테이블입니다. 트리거는 테이블인데 크리에이트 트리거 했을 때 있잖아요. 딜리트 할 땐 요걸 먹고 인서트 할 때는 뭐 요걸 먹고 하는데 어차피 트리거는 트리거 네임을 하나밖에 못 주죠. 트리거 네임은. 그러면 DBMS는 무슨 짓을 해? 트리거를 하나로 관리해 버린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데이터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삭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입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이 입력하느라고 저 트리거를 꽉 잡아버렸어. 그럼 수정 삭제는 트리거 테이블을 액세스를 못하니까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웨이트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트리거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디파인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트리거 집어넣으니까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데 A4 용지로 다 10장씩 나와. 트리거가 소설이야 소설. 그런 트리거는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되는 트리거들이에요. 트리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간단하게 해당 오퍼레이션만 딱 처리하고 나오게끔 제일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 근데 트리거로 소설을 써버리니 이게 그래놓고 아유 트리거 집어넣었어요. 넣었는데도 아유 일반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더 떨어져요. 그렇게 짜니까 떨어진다 이거지. 뷰를 만들어야 되는데 뷰 만드는 방법은 이거는 뭐 이제 케이스 툴로 만듭니다. 케이스 툴로 만드는 샘플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 뷰를 만들게 되면 create view 해서 나는 뷰다. 뷰도 테이블이야. 여러분들 말이에요. DBMS에 가서 select data from tables 해갖고 테이블 탁 쳐봐. 그러면 테이블 나오는데 이건 permanent 테이블, 이건 temporary 테이블 쭉 나오면서 뷰도 뭐라고 나와? 테이블에 같이 나옵니다. 트리거도 같이 나와요. 결국에 그걸 보면 뭐냐면 V 걔네들이 썼을 때 동적 뷰에서는 각각의 지금 만드는 걸 다 뭐로 관리한다는 얘기야? 테이블로 관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뷰도 테이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보면 뷰도 V 언더바 요건데 이 뷰를 이렇게 만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둬라 해서 물리 모델에서 뷰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사용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기서 사용 분석은 왜 해야 되냐면 데이터 분산 설계의 기초 자료를 쓸 수 있어요. 형태, 방법.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산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 분산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토끼 반쪽아리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서울이 있고 대전이 있고 부산이 있고 깡주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저번에 분산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죠?
그때 분산 시스템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분산 시스템이라 하면 각자가 독자적으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이 무슨 얘기냐면 네트워크가 다 끊어지더라도 얘가 오퍼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트워크가 끊어져도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반드시 데이터를 뭐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을 때의 분산 시스템이라 한다. 그래서 분산 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아주 명쾌하게 내려져 있어요. 독자적으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이 데이터를 모르다 라인,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라인이든 배치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을 때 부산에서 나온 데이터를 CD로 구하고선 차 타고 갖고 오면 그건 분산 시스템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야. 반드시 데이터는 뭐를 주고받아야 된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을 때 분산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산 시스템이야. 그러면 생산 DB는 여기 있고 영업 DB는 여기 있고 판매 DB는 여기 있고 회계 DB는 여기 있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군데 찢어놔 가지고선 그것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관리한다면 분산 시스템이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지. 그런데 하나의 시스템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CPU 2장짜리에 메인 메모리 달아서 디스크를 3장짜리를 썼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디스크를. 이때에 시스템 데이터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유저 데이터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인덱스는 여기에 들어가라. 그리고 로그도 인덱스와 같이 들어가라. 뭐 이런 방법으로 다 데이터를 찢어놓지 않습니까? 이건 데이터의 분산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분산 시스템과 데이터의 분산은 다르다 이거지. 데이터의 분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의 분산을 적절하게 하면 할수록 퍼포먼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 데이터의 설계의 기초로 사용되고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그 자료로 쓸 수 있고 디스크상의 배치를 하고 데이터의 분산입니다. 이제 지금 데이터의 분할을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튜닝의 기초 자료로 쓸 수 있다. 이 예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커스터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옛날에 만든 거라 CRM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무슨 짓을 했냐면 SK 주식회사에 통합 고객관리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SK에 있는 친구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 이상무님이 전화를 했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느냐. 5천만 명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 맞아. 그런데 왜 우리 SK그룹에서는 고객을 3억 명을 넘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룹 차원에서 계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SK증권에서도 고객을 관리하고 SK 앵크림 보너스 카드에서도 011 TTL 카드에서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SK그룹에서 하나를 관리하고 고객은 하나를 관리하고 각자가 필요한 정보를 갖다 쓰는 개념으로 쓰면은 그게 CRM 아니겠느냐. 이제 그 뒤에 이제 CRM이라는 개념 나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통합 고객 관리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면 회원 관리 카드, 이 카드가 이제 계열사별로 관리하는 거예요. TTL 카드냐, 앵크림 보너스 카드냐, 무슨 카드 이런 종류별로다가 카드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맹점을 관리하고 그 가맹점별로 제외된 정보 관리하고 여러분들 포인트 나오잖아요. 기름 넣으면 500포인트, 300포인트 포인트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왕대박잔치 뭐 이런 거 하잖아. 그 행사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타 관리, 시스템 관리 뭐 해서 이 정도의 시스템으로 가면 되겠구나 해서 회원 관리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렸어요. 우리가 프로세스를 한번 회원 기준 정보 관리하고 상세 정보, 포인트 정보, 현황 정보, 기간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쭉 관리하는 이런 다이어그램을 쭉 만들었어요. 한번 노드 추리를 한번 볼게요. 4뎁스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6뎁스까지 있는데 그래서 SK 그 통합 고객 관리 시스템에서 레벨 4까지 봤을 때 고객 관리는 제휴 관리에는 뭐가 들어가고 그 밑에는 뭐가 디바이드 앤 컨커 방법을 써갖고 이렇게 그 펑셔널 모델링을 쭉 해낸 거죠. 이렇게.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이 펑셔널 모델링에 미트할 수 있는 ERD를 만든 거예요. 최종 ERD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가 최초로 얘네들한테 만들어주고 온 ERD가 이건데 이 ERD를 잘 만들어줘도 자기네들이 고쳐요. 이 SK그룹의 전체 그 CRM 관리의 ERD인데 거기서 보면 아까 그 서브젝트 에리어 나오는 것 중에 가맹점 관리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서브젝트 에리어별로 하나씩 그렸습니다. 가맹점 관리의 ERD는 물론 여기는 끊어져 있지만 중간에 그 전체 메인 서브젝트 에리어 가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서 가맹점 관리는
가맹점 마스터는 이렇게 돼 있고 대표 가맹점은 보고 주유소 매출 실적 가맹점별로 다 쭉 관리하는 이러한 ERD를 가맹점 상세 정보 이게 1대1 관계로 뽑은 거죠. 왜 그랬냐면 가맹점 정보에 얘네들 다 집어넣어도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는데 이거 얘네들은 어쩌다 한번 보는 이러한 데이터들이니까 1대1 관계로 찍고 뭐 이런 우리가 여태까지 모델링에서 배웠던 그 기법에 의해서 ERD를 쭉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원 관리를 한번 보게 되면 회원 관리는 아마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회원 관리는 이런 것들을 서브젝트 에리어 아까 나눴던 대로 다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서 전체 ERD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ERD에 엔티티 몇 개가 나왔냐면 약 한 230개 정도 엔티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230개가 나왔는데 이걸 다 그려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아무 소리도 안 써있고 자체 수정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려줬는데 자기네가 이렇게 고친 거야. 프로그램 짜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웃기지 마라. 그래서 이제 다시 디스커스 해갖고 정제해갖고 줄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만들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이거 나는 프로젝트 하면 이거 근거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려줬는데 니네가 이렇게 바꿨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걸 다 갖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그러니까 험한 꼴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다 준비해놔요. 그래서 여기 이 엔티티가 나와 있는 걸 이걸 대상으로 무슨 짓을 했냐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오라클로 만들었었거든요. 이 SK 그룹의 통합 고객관리 시스템은 8개의 디스크를 쓸 수 있는 CPU 4장짜리인가 그랬었어요. 그때 이거 만들 때 아주 큰 시스템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짓을 했냐면 테이블 스페이스를 내가 8개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8개를 어디에다 디스크 1에다가 테이블 스페이스 하나, 디스크 2에다 테이블 스페이스 2개 뭐 이렇게 해서 8군데의 테이블 스페이스를 D2, D3 해서 8군데의 테이블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무슨 짓을 했냐면 추천 유형 테이블은 요 테이블은 기초 데이터가 100건인데 랭스는 41바이트인데 월 증가율은 거의 없어. 한 번 들어가 보면 끝나는 거니까 5년 동안 보장해야 되는데 이 테이블은 인덱스가 몇 개 있다? 한 개가 있구나. 인덱스 랭스는 9바이트짜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초 데이터 그 스페이스가 몇 바이트가 필요하고 다 계산합니다. 물론 여기 위에 공식을 집어넣은 거죠. 이건 DB마다 달라요. DB마다 다르고 이 10이라는 건 또 뭐냐 하면 또 그 레코드 아이디 랭스가 어떤 건 8바이트짜리가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월 증가율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인덱스 스페이스는 얼마가 필요하고 다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총 스페이스가 이만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다 만들어서 배열합니다. 뭐 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시스템 데이터와 유저 데이터는 따로 놓겠다. 그 다음에 유저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와 인덱스는 따로 놓겠다. 요 정도만 나눠도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너무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8개 디스크를 나눠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카드 마스터는 어느 디스크로 들어가고 어느 테이블 스페이스로 가고 카드 마스터가 여기 있거든요. 카드 마스터하고 카드 마스터 변경은 거의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카드 마스터가 있으면 반드시 얘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걸 변경하는 거니까 변경 테이블은 이렇게 릴레이션을 가져야 될 거라고. 그런데 서로 다른 공간에 집어넣어야 되거든. 이때 뭘 따지는가? 응집도. 얼마나 자주 같이 사용되느냐를 보고선 찢어놓는다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같이 자주 보는 게 같은 디스크에 있는 게 좋겠어요? 서로 다른 디스크에 있는 게 좋겠어요? CPU가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야.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우리가 CPU에서 명령을 줘서 데이터를 찾을 때 데이터를 찾고 읽어오는데 제일 많이 걸리는 시간이 뭔지 아세요? 디스크 스핀들 타임입니다. 디스크 돌고 액세스함이 움직여서 여기 있구나 찾아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그러면 같은 디스크에 데이터가 있다면 내가 찾으러 들어가서 A라는 데이터를 읽었는데 이 카드 마스터는 어디 있냐면 같은 디스크에 있는 거야. 그런데 같은 디스크에 연결된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공간에 있다면 그거 찾으러 가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액세스 암이 움직이는 시간이 또 필요하죠. 그런데 서로 다른 디스크에 있다면 CPU에 있는 카드 마스터를 찾고 있는 동안에 CPU B는 카드 변경, 마스터 변경을 찾으라고 디스크 2에다 명령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응집도가 높은 거는 같은 디스크에 놓는 게 좋겠어, 서로 다른 디스크에 놓는 게 좋겠어. 그게 데이터 분산이다 이거지. 분산 시스템과 데이터 분산을 구분하라는 게 거기 있다 이거지.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인덱스와 데이터는 같은 디스크에 놓는 게 좋겠어, 서로 다른 디스크에 놓는 게 좋겠어?
그 개념을 갖고 서로 다른 디스크에 왜 존재해야 되고 그것만 하더라도 DB는 성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인덱스도 데이터도 시스템 데이터도 다 어디다 때려넣어? 백업 받기 좋으라고 한 디스크에 때려넣는다 이거지.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을 때 성능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 이거지. 여기서 보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초보자가 그걸 어떻게 다 아느냐? 택덤 소리 마라 이거지.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예제 갖고 그대로 할게요. 디스크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3개가 있어. 그러면 부서 데이터가 1, 2 들어갔어. 그럼 판매 전표 데이터는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1, 2 들어가면 좋겠지. 왜? 릴레이션을 보게 되면 얘랑 얘랑 같이 쓸 확률은 얘랑 얘랑 같이 쓸 확률보다 훨씬 높다 이거지. 물론 이거는 같이 쓰겠지만 그럼 얘랑 얘랑 같이 쓸 확률보다는 얘가 얘랑 같이 쓸 확률보다는 얘랑 같이 쓸 확률이 더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제품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로 간다 이거지. 그럼 제품은 어디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릴레이션을 잡고 열심히 했던 게 뭐예요? 이 데이터 분산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다 이거지. 물론 얘네들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100%. 이거 하나 의미가 없어. 100%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치? 한 98% 정도 같이 써요. 두 개가. 그렇다면 얘네 둘은 다른 건 못해도 얘네 둘은 서로 다른 디스크에 놓는 게 유리하다.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 분산해야 될 그 방법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하니까 아까처럼 데이터 타입이나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 모델링에 물리 모델링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저런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트리거 만들어야 되고 스터드 프레셔 만들어야 되고 그냥 이름만 조금 바꿔갖고 그게 물리 모델링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려면 그건 물리 모델링이 아니다.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크 볼륨을 산정해요. 그 다음에 인덱스도 다 따졌어요. 인덱스도 디스크가 8장이 있다 그랬으니까 아까 8개의 인덱스 테이블 스페이스를 8개를 만들어서 디스크별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8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본 거예요. 데이터가 회원 마스터가 디스크 2로 들어갔으면 회원 마스터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는 디스크 2로 절대 안 들어가게끔 이걸 다 디파인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성능이 확 떨어지는 이런 꼴은 안 당한다 이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앞으로 큰 DB 만들 때, 대용량 DB 만들 때는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전체 테이블의 저장 공간을 파악하고 당연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할 때에는 시스템 오퍼레이터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디스크 볼륨 산정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드웨어 공간을 파악하라가 왜 여기서 써먹으려는 거거든. 이거는 400기가가 필요하네. 400기가가 필요한 거는 디스크 2로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거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런 게 릴레이션을 갖고선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 저장 데이터의 자유 영역, 자유 영역 할당을 위한 데이터 유형을 파악한다. 자유 영역이 뭔지 알죠? PCT free, PCT used 뭐 이런 거 배웠죠? DB 쓰다 보면. 근데 우리 그거 PCT free used 그 신경 안 쓰고 쓰죠? 근데 그게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PCT free used는 뭐냐면 알고 있겠지만 만일에 내가 8192, 귀찮으니까 1000바이트로 할게요. 1000바이트짜리 버그를 쓰고 있다라면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여기 물론 이제 뭐 열몇 바이트 해가지고 헤더 인포메이션, HDR 헤더 인포메이션 여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관계형 DB의 데이터는 밑에서부터 차옵니다. 이 블락에. 어디까지? PCT 프리가 빵일 경우엔 여기까지 차고 들어와요. 근데 PCT 프리가 40이야. 그럼 PCT 프리가 40이라는 건 유스드가 얼마라는 거야? 60이라는 얘기지. 이건 퍼센트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이건 4000바이트가 될 것이고 유스드는 얼마가 되는 거야? 6000바이트가 되죠. 그러면 데이터가 찍 들어와요. 찍 들어오다가 6000바이트 쓰잖아? 그러면 여기를 안 써. PCT 프리를 안 쓰고 다음번 블락으로 데이터가 또 들어가. 물론 마찬가지로 거기도 60%만 쓰고. 그럼 이 공간을 왜 낭비하느냐? 그렇지. 업데이트 템에 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간단한 예로다. 주소가 60바이트로 돼 있어요. 바켈렉타 60바이트로 돼 있는데 꽉꽉꽉꽉 채우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바켈렉타를 쓰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주소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33번지야. 그래서 한 20바이트밖에 안 필요했어, 내가. 30바이트밖에. 근데 분당으로 이사 갔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55번지 파크타운 롯데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야. 59바이트야.
그러면 30바이트가 더 필요하죠. 데이터가. 그때 뭘 쓰는 거냐면 여기를 쓴다 이거지. 그런데 만일에 이게 PCT 프리가 빵이어서 이걸 다 썼다 이거야. 그럼 무슨 짓을 해야 될까? 새로운 블락을 또 하나 연결해서 링크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PCT 프리가 조금 있는 게 유리하죠.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 판단을 해봐라 이거지. 판단을 해보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가 있고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변화가 안 되는 코드성 데이터들도 있지 않냐 이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코드성 데이터는 PCT 프리를 빵 내지는 10%만 줘도 충분하고 업데이트가 많이 일어나는 건 PCT 프리를 40에서 30, 40 이렇게 주는 게 유리하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이런 거 개념 없이 그냥 딜이 만드는 거야. 딜이 만들면 얼마로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느냐, 수정이 많으냐, 한 번 만들면 룩캅 테이블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선 룩캅 테이블 뭐라 그랬죠? 한 번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난 다음에 변경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뭐라는 거야? 레퍼런스에 주로 사용되는 테이블들을 룩캅 테이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룩캅 테이블은 PCT 프리가 거의 빵이라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이미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스캔했던 거 다시 해가지고 키는 그대로 쓴다 그러면 늘어났다 줄었다 무지막지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PCT 프리를 한 3, 40% 주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새로운 블락을 할당받는 것보다는 이 공간을 쓰니까. 이게 임계점 뭐 이런 거 해갖고선 뭐 이거 데이터가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이 남은 공간을 쓸 수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이제 이건 DB 어드민 시간에 배우고 이런 PCT 프리라는 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서 나중에 DB 운영해서 성능 좋게 써야 된다 이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볼륨 산정의 근거는 테이블명, 길이, 월 증가율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아까 엑셀 한번 보여줬잖아요 이거. 그쵸? 월 증가율 저기 써 있는 항목들이 이거예요. 기초 데이터 건수, 랭스, 월 증가율, 보존 연한 뭐 이런 거로 해갖고선 랭스를 정확하게 바이트별로 해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서는 인덱스가 몇 개가 필요하다? 인덱스 처리만을 위해서 151기가 정도가 필요한 이러한 시스템이더라. 이렇게 이제 이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실제로 그때 데이터하고 인덱스하고 합해서 한 500기가 정도 됐어요. 내가 만들었을 때. 지금은 더 됐겠죠. 이게 6년 전에 7년 전에 만든 거니까. 그래서 저런 공간 할당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새는 이거 안 만듭니다. 데이터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이라 해서 ERD하고 달라요. DSD야. 데이터 스트럭처 다이어그램. DFD하고 또 달라.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하고 다르고 DSD라 그래갖고 데이터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었어요. 우리 옛날에는. 초창기 때 ER 모델 배울 때는. ER 물리의 확정인데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본 정보와 키 정보, 건수, 요거 데이터 엔티티의 테이블의 기본적인 인포메이션만 갖고 있는 이런 걸 만드는데 이런 거를 데이터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었어요. 이건 왜 만들었냐면 개발자들한테 알아보기 좋아라 이런 얘기거든. 이 테이블은 자재 마스터라는 테이블인데 거기 프라이머리 키는 뭐가 있다는 거야? 자재 코드가 있더라. 이건 기본적으로 7000바이트가 있고 10 per month 한 달에 10건 정도 증가하는데 235바이트짜리고 마스터성이다, 코드성이다, 디테일성이다, 트랜잭션성이다 뭐 이런 특성을 집어넣는다고.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엔트리 포인트라 그래. 엔트리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키가 달려있다 이거야 거기에. 이 테이블을 찾으려고 하면 너는 가능하면 자재 코드 당연하지 프라이머리 키니까 그거 아니면 자재명으로 찾는 게 유리하다. 이걸 미리 여기서 디파인을 해줍니다. 이런 걸 보면 개발자들이 보면 액세스하기나 이런 게 편해지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뭐 ERD 갖고 다 ERD 같은 거 갖고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초창기 때 케이스도 없고 그랬을 때 ERD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지역 제어 코드는 지역 코드하고 자재 코드하고 묶어서 프라이머리 키도 있는데 아, 그 이름이 뭐라는 거야? 지역 제곱 키로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야? 35,000건이 있고 뭐 이런 증가율이다. 이 지역 마스터에는 지역 코드가 프라이머리 키고 지역 코드와 지역명의 인덱스가 달려 있고 뭐 이런 걸 쭉 만드는 거야. 그래 놓고 여기에 뭐라는 거예요? 평균 카디널리티, 에버리지 카디널리티라 그래요. 평균 차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재 코드 하나는 이쪽에 5번 정도 나온다 평균적으로. 뭐 보면 알 수 있어? 데이터 건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까짓 게 어디에 쓸 거냐? 좀 이따 쓴다 이거지. 그래놓고 여기 2개밖에 안 썼는데 IADR 했는데 IADR 말고도 UR도 할 수 있어요. UR.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참조 무결성 규칙입니다. insert automatic delete restrict update restrict가 먹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뭘 보냐면 이미 뭘 할 수 있냐면 트리거로 여기 반영돼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안 해도 된다.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 스트럭처 다이어그램들을 우리가 썼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내가 ER윈을 이용해 갖고 데이터 스트럭처 다이어그램 모양으로다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엔트리 포인트는 아이템 마스터는 뭐야? 프라이머리 키는 이거고 기초 데이터는 이만큼이 있고 이걸 이제 쭉 만들어 보는 거예요. 릴레이션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옛날에 개발자들한테 ERD하고 같이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ERD도 다 볼 줄 알고 사람들이 DB도 프리퀀트하게 막 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이제 많이 안 그리는 체계가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돼요. 처리 성격, 요구되는 작업, 조건 검색, 스캔 방법, 리턴되는 양,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다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사용자 정의, 발생 빈도, 처리 중요도.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되느냐, 온라인으로 처리되느냐, 배치로 처리되느냐, 아니면 이건 트랜잭션 처리냐, 수시 조회하는 거냐 아니냐, 집중적인 부하가 발생되는 그러한 데이터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회계 전표 같으면 얼마 되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는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보자. 시간대, 일정 기간. 우리가 이 데이터가 말이에요. 이 시간대, 피크 아워, 피크 타임, 피크 데이터. 피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피크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DB 만들 때는 있잖아요.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많이 쓰는 시간대에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사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안 쓰는 시간대에 놀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들어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전화가 몇 대나 있는 것 같아요? 라인폰이 1인 1전화 시대니까 5천만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라인이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셀러폰이나 PCS, 휴대폰 빼놓고 라인폰, 유선폰이 5천만 라인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 이상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 1전화 시대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5천만 전화가 하루에 10통씩은 너무 많고 2통씩만 전화를 한다라고 치자. 대부분 2통 더 쓰잖아요. 한 사람,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이거 텔레마케팅 해낸 애들은 뭐 하루에도 뭐 몇천 통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전화 2통씩만 한다 해도 전화 트랜잭션이 몇 개나 생기겠어요? 1억이 생기죠. 1억. 이 1억이 생기는데 이 1억이라는 데이터가 별거 아니에요. 실제로 생기는 거 보면 5통씩만 생긴다 해도 2억 5천이 되잖아. 10통만 쓴다 하면 5억 레코드가 생기는 거거든. 무지막지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처리하잖아. 전산으로 다 우리.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5억 레코드도 하루에 10억 레코드도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겨우 그까짓 거 하루에 몇만 건 처리하면서 왜 헐떡대냐 이거지 나는. 계산해봐요. 이것도 문제가 커요. 이 1억 레코드가 생기는데 계산하기 쉽게 2억 4천만 건이 생긴다고 치자. 하루에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지. 만일에 이놈의 데이터가 1시간에 1000만 건씩 발생한다면 제일 좋죠. 새벽 2시에 전화 거는 놈 있어요? 없어요? 없어. 룸사롱에서 술 먹다가 미안해 늦게 들어가 이거 빼놓고는 몇 통. 그거 셀러폰 해지. 그러니까 라인폰 안 한다니까. 라인폰 하는 거는 새벽에 해외 전화하는 거 몇 개 빼놓고는 없을 거라고. 주로 시간이 어느 때예요? 9시 반에서 10시 반 때 사람들이 출근해갖고 일해야 되니까 막 전화들 해야 되고 퇴근할 때 그냥 가면 얼마나 좋아. 집에 전화해갖고 회사 전화니까 공짜니까 전화해갖고 여보 나 지금 퇴근해 요따위 말하려고 한 통화. 그 통화가 피크가 올 때 2시간에 대한민국 통화의 40% 50%가 발생한다. 30% 40%가 발생한다. 제가 가정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억 4천 레코드에서 30%가 그 2시간대에 발생한다 그러면 얼마냐 하면 8천만 건이 그때 집중적으로 발생하니까 로그를 쌓아야 될 시간도 없을 정도로다가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지 않겠냐 이거지. 그런 걸 대상으로 다 집중 처리 시간이나 일정 시간 거리 때 그러니까 처리 기대 건수 이거를 파악하지 않는다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데드라이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거지. 행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게 모델링에서 물리 모델링에서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팩터다 이거지. 실제로 그래요. 전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지 대부분 회사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시간대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전에 한번 제가 어떤 업체를 그 DB를 하나 그렸었냐면 태평양이라는 회사 있어요. 태평양 화장품 만드는 회사 있잖아. 커스메릭 그거 만드는 회사 그 있어요. 용산에 가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여태까지 50년간 자기네가 만들어서 팔아먹은 프로덕트가 쫙 있습니다. 프로덕트가 동동구리무에서부터 헤라까지 뭐 이제 뭐 요새는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이 집에서 일할 때는 제일 비싼 게 헤라라는 그 프로덕트였는데 그거 바로 앞에 나온 게 우리나라 최초에서 나왔던 그 아이오페라는 프로덕트가 있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 나는 안 쓰니까. 아이오페라는 프로덕트가 있었는데 이게 국내에서 최초로 나온 링클 프리. 그러니까 이 뭐야 이 주름살 개선제가 들어있는 이 프로덕트라 그래갖고 아마 한동안 히트를 쳤습니다. 이 회사에서 수십 년간 프로덕트가 몇 개가 있었냐면 만 개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만 개가. 이 만 개별로다가 지금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지만 아이템 마스터 쪽에 프로덕트 마스터 쪽에 만 개가 있고 여기에 재고 파일이 달려 있었어요. 재고 파일이. 근데 이 재고에 보면 만 개에 대해서 만 건의 레코드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만 개에 대해서 재고. 얘네들은 뭐 동동구리무는 지금 안 파니까 재고가 빵일 거고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든지 어쨌든 간에 데이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이오페라는 123이라는 아이오페라는 프로덕트에 대해서 지금 재고가 5만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5만 개가 있어요. 이 아이오페가 품귀가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의 화장품 가게들 있잖아요. 걔네가 얘를 다 주문하러 오는 거예요. 재고가 5만 개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들어와서 한 사람당 10개밖에 주문 못해. 그럼 10개 주문하고 나가. 그럼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되겠어? 4,990으로 바꿔야 되겠지. 이거를 바꾸는 동안에 락 걸려 안 걸려? 걸리죠?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오페 나 주문하려고 들어와서 웨이트에 떨어져 있어 안 떨어져 있어? 전국에 3,000개 매장에서 조 레코드 하나를 액세스로 다 들어오면 락이 몇 개 걸리겠어? 2,999개가 락이 떨어집니다. 이해돼요? 이런 집중적인 부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않으면 DB는 언젠가 뻥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만들 때는 그래거든. 우리가 전체적인 생각만 해요. DB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안 생각하고 뭐야? 그거 재고 파일 만 개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락 걸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지 실제로. 아주 간단해 이런 거 하는 거는. 시간의 분산이야. 어떻게 주면 돼? 서울 지역에 있는 화장품 가게는 9시에서 10시에 들어와라. 그 다음에 광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0시에서 11시까지 들어와라. 물론 이제 화장품 가게 비율별로 다 몇 개까지 팔 수 있다는 걸 비율로 나눠놔야 되겠죠.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9시 사람들이 그냥 9시에 들어와서 그냥 다 로그인해갖고 땡 친과 동시에 주문하려고 경합을 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간의 분할이에요 그게. 시간의 분할.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거는 디스크의 분할을 이용해서 디스크 분산을 이용해서 성능을 높이라는 거지만 이거는 또 뭐라는 거야? 시간의 분할을 이용해서라도 성능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런 건 뭐냐 하면 일정 시간의 처리수라든가 집중 시간대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DB의 락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은 데이터를 둘이 액세스하면 락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죠?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자 이런 얘기죠.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정의하자. 얼마나 자주 쓰느냐? 기능 또는 성능과 관련된 여지할 작업들을 파악하자. 처리 빈도가 높은 경우, 많은 양의 데이터가 검색하는 경우, 처리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우, 아까 말했던 거,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얘네들이 아주 리저너블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좋은 DB 모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준비하자. 데이터 사용량 분석은 지금 하는 것만 사용량 분석이 아니에요. 사용량 분석은 여러 가지 사용량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ERD를 이용해서 피크 아워 때 사용량 분석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가지고 사용량 분석을 하는데 피크 아워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시간대라는 얘기야. 여기에 보게 되면 대상 시스템의 ERD와 액션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개체 관계도의 평균 카디널리티를 써라. 아까 DSD 만들 때 평균 카디널리티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액션 다이어그램의 액세스 라인에 액세스 경로를 표시해라. 각 액세스의 산출 기록을 해라. 액션 다이어그램의 스텝별 평균 반복 횟수를 기록하고 5항 여기에다가 단위 시간당 액세스 횟수를 기록해준다. 그 다음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집계표를 작성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버퍼 액세스 빼고 동시에 수행되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을 분석해가지고 집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액세스 횟수를 기록한다. 데이터 유세지 어널리시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회사에서 시스템을 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딴 때는 잘 돌아가는데 9시에서 10시 때에 이 프로그램만 들어가면 뻑뻑대 이 소리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게 튜닝의 대상이고 우리가 해결해내야 되는 DBA가 시스템 엔지니어가 해결해내야 되는 체크포인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은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에서 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피크 아워 때 피크 타임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데이터 유세지 스텝을 밟아가지고 해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먼저 피크 아워 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에서 액세스하는 ERD를 이렇게 도출이 됐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죠. 그 프로그램이 주문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제임스 마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쉬우라고 데이터 유세지 분석을 내가 좀 각색을 해서 제공해 주는 거죠. 카스터머 테이블이 있고 오다가 있고 오다 프로덕트가 있어요. 아까 우리 고객이 주문을 하는 개념하고 똑같잖아요. 카스터머가 오다를 읽어가지고 오다의 오다 프로덕트를 읽으면 퍼포먼스가 제일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그쵸? 얘가 데이터가 이거 세 개를 읽어야 된다면 얘를 읽어서 프라이머리 키 조인 A에서 포린 키 인덱스 찾아오고 거기에서 조인 A에서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거 찾아오고 뭐 이런 방법을 쓴다면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잖아요. 데이터 읽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조상은 이런데 피크 아워 때는 이렇게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계산해보자. 지금 내가 말하는 데이터 사용량 분석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엔티티가 뭐 한 200개, 500개, 300개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걸 다 어떻게 할 거냐? 절대 다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사용량 분석은. 피크 아워 때 집중적으로 걸리는 업무에 해당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ERD에서 그 프로그램을 액션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보면은 액션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뎁스로 이렇게 그리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러니까 이 그림을 액션 다이어그램을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액션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없을 때는 뭘 쓰면 되겠어요? 그대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대로 쓰라고. 그대로 쓰면 거기에 틀림없이 SQL 문장 집어넣어 박았을 거 아니야. 셀렉트도 있을 거고, 셀렉트 뭐 업데이트, 딜리트, 인설트 뭐 있을 거 아니냐고 그 문장 내에. 그러면 리드라는 걸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인서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크리에이트가 인서트에 해당되죠. 응? 리드가 셀렉트에 해당될 거고 크리에이트가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그냥 그렇다 하면 이제 프로그램 읽듯이 쭉 읽어보자 이거. Order Processing Procedure 이게 프로그램이다. Read Customer 테이블을 읽어라. 셀렉트나 똑같다 그랬지? 그래. If Customer is invalid 즉 만일에 읽었는데 invalid 못 읽으면 그럼 못 읽는다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 어떤 경우지? 우리가 카스터머 번호를 잘못 쳤든가 없는 걸 쳤다든가 그쵸? 그런 경우 빼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분석해 본 결과 아주 유능한 키펀처 요원이 1000건의 데이터를 치면 약 7% 정도의 오류가 발생한답니다.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계속 그 빠른 속도로 치다 보면 약 0.7%, I'm sorry. 1000개 치면 7개 정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오류가 생기든지 어쨌든 간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0.7%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더 되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 에러가 안 걸릴 거라고. 그럼 빵인 거고. 그쵸? 그래서 만일에 그렇다면 reject notice. 그런 카스터머 없어. 그리고 디스플레이 한 다음에 쫙 빠져나가고. 프로그램 짜는 거 아니야. 그쵸? 두 번째 뭐야? 그렇지 않으면 읽었으면 그런 뜻이죠. 아마 그 테이블 내에 크레딧 레이팅이라는 아마 필드가 있는 모양이에요. 칼럼이. 거기에 보면 1, 2, 3, 4, 5 이런 숫자가 있나 봐. 3 미만인 경우에는 프로세스 뭐 해라? 크레딧 오더 리젝 노티스. 너는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너한테 안 팔을래. 리젝 놓고 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맞죠? 그러니까 카스터머를 입력도 제대로 했고 크레딧 레이팅도 3 이상인 경우에 이쪽으로 오겠네. 그쵸? 엘스에? 맞죠?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프로그램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set, 오다 토탈은 빵으로 만들고 아마 여기 move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만 대표로 쓴 거죠.
토탈 금액을 0으로 만들어주고 create 오다를 무브시켜서 뭐 해줘라? 입력을 시키고 if not subscript customer prepare invoice header create invoice를 하나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for each product order 프로덕트를 읽어라. 다시 읽어서 if product invalid면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아까처럼 띄우고 아니면 if quantity on hand 작기 order quantity on hand라는 건 뭐냐면 재고 수량입니다. quantity on hand 재고 수량이 order quantity 지금 여기서 주문한 quantity보다 적으면 그런 얘기죠. 그때 뭐 하라는 거야? 백오다를 크리에이트하고 프린트 해주고 이거는 백오다 만들었습니다 하고 찍어주고 아니면 지금 백오다는 어디 있냐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 카스터머가 오다를 이걸 입력하게 되면 외국인 경우에 인보이스를 만들고 아닌 경우에는 들어갔는데 프로덕트를 찾아보니까 얘가 주문 수량보다 적게 있으면 백오다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오다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else인 경우에 price에는 스탠다드 코스트를 옮겨주고 표준 가격을 옮겨주고 ltotal는 오다 토트 곱하기 오다 프라이스 이거 두 개 곱해서 금액을 만들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뭐라는 거야? 오다 프로덕트를 라이트하고 프로그램이죠. 그 밑에도 읽거나 많아 인보이스 만들고 그 다음에 오다 퀀티티 한 다음에 yes를 뭐 해줘라? 지금 주문했는데 디스카운트가 되는 경우에는 디스카운트에 업데이트 오다에서 yes를 해줘라 이런 얘기지.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거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업데이트도 여기서 같이 해버려야죠. 얘를 왜 오다를 한번 라이트하고 실제로 프로그램 짠다는 그렇게 짜면 안 돼. 오다는 여기서 라이트하고 프로덕트에 된 건 여기서 처리해갖고 이게 업데이트를 칠 필요 없이 여기서 같이 처리해버리면 이 업데이트 커맨드가 한번 줄어들기 때문에 락을 줄일 수 있다고 실제는. 근데 샘플을 만들려고 한 거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줘라 이거죠. 오케이? 해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업데이트 치고 그때 무슨 짓을 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에 밑줄 친 거 있잖아. read, create, 업데이트. 이게 우리 SQL로 따지면 뭐에 해당되는 거죠?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에 해당되는 거죠?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에다만 이렇게 밑줄 찍찍찍 이렇게 걸쓸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겠지. 푸드리들인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ERD에다가 평균 카디널리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1대5. 얘가 1000 있으면 이게 5000 있다는 거 아니야. 데이터 카운트만 해보면 알잖아요. 다 써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하나 있는데 얘가 있으니까 얘가 5000이었으니까 3.5니까 5000 얘가 1이고 얘가 5개니까 3이니까 5, 3, 15에다가 1750개 뭐 그러니까 17.5개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놓으면 1대5만이네 3만이네 이런 걸 다 평균 카디널리티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요거 뭐야? DML 밑에 썼던 데에다가 요렇게 한 줄씩 써줄 수 있을까? Access path from entry to customer. 여기는 시작이다. entry.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from entry인데 customer로 읽는다. customer로 간다. 그럼 찍찍찍찍 내려가서 아까 밑줄 쳤던 거 밑에다 한 줄씩 써준다 그랬지. 여기로 create order로 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야 되나? customer를 읽은 다음에 order로 와야 된다. 맞아 틀려? 맞잖아요. 아까 우리 프로그램 설명했잖아. 자, 카스터머로부터 오다로 온다. 맞죠? 맞았어. 여기 access pass from 이것도 카스터머 읽은 다음에 인보이스로 오는 거야. 오다로 간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아닌 경우니까. 그 다음에 이건 access pass from entry to product. product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로 가는 건 뭐야? 오다 to 백오다. 오다로 간 다음에 온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오다로 간 다음에 오다 프로덕트로 왔다. 아, 내 앞에 내가 요 오퍼레이션 하기 앞에 무슨 데이터 테이블 액세스 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앞에 것만 한 번씩 써주는 거거든.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할 수 있어. 그래 놓고 지금 내가 밑줄 친 것 밑에다 다시 한 번 집어넣었어. average pass cardinality not available. NA는 not available. 여기는 필요가 없어. 시작이니까. 그런데 여기 봐봐. customer to order는 5를 썼어. 한번 보자. 진짜인가? customer에서 order로 가는데 1대5 맞아 틀려? 맞죠? 그러니까 그거 써준 거야. 여기까지 하는데 이거 문제 있냐고. 그 다음에 average cardinality 5야. 예를 들어서 오다 to 백오다는 0.04였거든. 진짜 그런가 보자. 오다 to 백오다는 1대 0.04였지. 맞아 틀려?
아, 그거 확률 평균 카디널리티를 내가 DML 셀렉트 했던 거 밑에다가 어느 테이블을 먼저 있는지 쓴 다음에 평균 카디널리티만 찍찍 써주는 거니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래요. 그래갖고 난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에 average number of execution per transaction 1 여기서 트란잭션이 하나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하자 하면은 여기에 2% 떨어질 확률이 0.007이야. 아까 뭐라 그랬냐면 데이터 엔트리 미스할 확률이 0.007이라는 얘기거든. 그랬으면 그러면 else로 갈 확률은 얼마일까? 0.993 맞아 틀려요. 이거 빼면 1 돼야 되니까 0.993이 맞겠지. 그러면 크레디트 레이팅이 3보다 적을 확률은 가서 데이터 찾아보면 돼, 안 돼? 셀렉트 아스타에서 왜 저래? 3보다 적은 애들 나와라. 그게 몇 퍼센트인지 나올 수 있어, 없어? 아마 2.4%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0.024야. 그러면 2% 갈 확률이 0.024면은 else로 갈 확률은 얼마일까? 원래대로 하면 96이지. 0.024를 빼면 97.6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로 갈 확률은 0.024로 갈 확률은 1일 때야 0.993일 때야. 993일 때지 곱하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요거 곱하면 나와 이거. 그러면 여기 에버리지 패스오브 이거는 이거에다 이걸 곱하면 이게 나올 거라고. 얘는 이거에다가 이걸 곱하면 이게 나올 거라고. 그쵸? 이런 방법으로 하면 if then else 밑에다 확률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0.997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차곡차곡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났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그 확률 나온 데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샘플로 만드니까 아마 피크 아울 때 1시간 동안에 200번 트랜잭션이 일어난다. 주문서가 200개 처리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은행권 같은 데는 월말 결산 걸리고 막 토요일 날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몇백만으로 막 늘어나거든 실제는. 근데 이건 회사 시스템인데 조그만 회사인가 봐. 그래서 주문서가 그 시간대 200건 정도 처리된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지금. 그러면 아까 나왔던 확률에다가 크리에이터 오더 밑에가 얼마 나왔냐면 0.96 얼마 이렇게 나왔네. 그치? 이쪽으로 갈 확률이 0.007이었잖아. 그럼 쭉 내려갔어. 카스터머 투 오더 0.23이 나왔어. 크리에이터 레이팅이. 그걸 따라 나가 보니까 크리에이트 밑에 가 보니까 5에서 0.9707이 나왔어. 명령어 있는 데만 쓰는 거야. 이제 요거 크리에이트 인보이스 밑에가 뭐가 나왔고 명령어 있는 데만 쓴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까 나왔던 0.993에다가 200을 곱하면 193.8336이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아웃 때 얘는 한 건에 대해서 계산한 거니까 200건을 곱해주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줄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에 피크 아울 때 액션 다이어그램 내가 지금 만든 거는 뭐가 있냐면 entry to customer가 read 액션인데 select 액션이죠. not available인데 1일 때 확률 줬고 200이 포함됐을 때 데이터 액세스 커스터머 투 오더로 가는 게 193.834번이 간다는 얘기야. 액세스가.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런 거. 그럼 다 정리해버리면 얼마가 돼? 1960점. 아, 프로그램이 그 시간대에 200번 수행이 되는데 200번 수행되면서 데이터 액세스를 몇 번 일어난다는 거야? 1960.532번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그 시간대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만 돌아가나 또 다른 것도 돌아가나? 다른 것도 돌아간다 이거지. 그래서 예제를 2개를 더 만들었어. 액션 다이어그램 2하고 액션 다이어그램 3를 만들었어. 이거는 30번 돌아가고 이 프로그램은 얘는 100번 돌아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앞에 돌아왔던 데이터 유세지 어나리시스 7번까지 했던 과정을 또 한 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2개에 대해서. 2개로 하게 되면 이 테이블이 2개가 더 나오겠네. 그쵸? 그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거지. 그거를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야? entry to customer 이거는 액션 다이어그램 1에서 나왔고 이건 2에서 나왔고 이건 액션 다이어그램 3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거든. 요 뒤에 나와 있는 건. 그쵸? 아까는 없었는데. 그러면 다 정리해 보니까 이 3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200번, 30번, 100번 돌아갔을 때 데이터 액세스가 몇 번 일어난다? 3847.473번 액세스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알 수 있겠죠? 결국에 이게 데이터 액세스 숫자니까. 그럼 봐봐. 여기서 보게 되면 얘랑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를지 모르지만 합할 수 있을까 없을까? access from to가 같잖아. customer to order가 같고 얘네들 봐봐. order의 order product는 요 세 개가 같아요 틀려요?
여기도 보면 entry to customer가 여기 같고, 같죠? 또 그 다음에 오다 to 백오다. 같아 틀려. 요렇게 from to가 같은 거를 다 합해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entry to customer가 227.9지. entry to customer가 227.9 나와 안 나와 합하면. 그거 합해놓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3847.473이잖아. 똑같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럼 여기서 entry to customer는 얼마라는 거야? 227.9, 22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한번 보자. entry to customer는 228 정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됐어. 그 다음에 entry to order 말고 customer to order가 342지. customer to order가 얼마야? 342지. 어디서 어디로 가는데 액세스가 얼만큼 일어나는지 여기서 한눈에 쫙 보게 그려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내가 그 피카 올 때 카스터머하고 오다하고 오다 프로덕트를 읽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시간대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듯이 카스터머를 읽어서 오다를 읽어서 오다 프로덕트를 읽게 되면 얼마를 읽는 거야? 숫자가 나오죠. 근데 그 시간대에는 그 프로그램은 오다를 읽어서 카스터머를 찾고 오다 프로덕트를 찾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 빠르지 않을까? 데이터 액세스 숫자가 적은 거를 찾아 들어가니까 놀고 있는 데이터를 먼저 찾는다 이거지. 액세스가 적은 숫자를. 이게 데이터 사용량 분석이야. 이걸 해서 피크아웃 올 때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찾는 게 훨씬 빠르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물론 요 근래에 하도 데이터 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냥 DB 그리고 DB 구조 만들어주고 그런 걸 데이터 모델링이다 물리 모델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맨 처음에 데이터 모델링 배울 때는 물리 모델러가 데이터 모델러는 이것도 해줘라까지 배웠어요. 이것도 해줘라. 그거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맨 끝에 가가지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초보자가.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예제는 아까 예제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요거 봐봐. 퍼포먼스가 제일 떨어질 테이블이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오리발이 다 여기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량이 제일 많아질 것이고 퍼포먼스가 우려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럼 이 프로그램을 액세스하는 것 중에서 집중적인 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구나 알아낼 수 있어 없어? 그 정도는 알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하면 물리 모델링 단계에서 그런 것도 감안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모델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데이터 사용량 분석이에요. 이거 말고도 사용량 분석하는 방법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산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분산 분석은 디스크 분산이 아닙니다. 아까 디스크 분산은 내가 아까 설명했지. 디스크 분산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분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의 종류, 유형들에 따라서 여기 이제 파일도 쓰면 안 되는데 테이블의 종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나는 그냥 파일, 테이블, 객체 뭐 막 한꺼번에 막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DBMS 구조를 이해하고 이런 친화력을 분석해야 된다. 여기서 친화력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먼저 데이터는 분산, 집중, 요구 분석을 한다. 데이터는 분산을 시켜야 될 이유와 집중시켜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중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각각의 요인이 따로 있더라는 얘기지. 분산에 대한 거는 클라이언트 한 지역에서만 사용한다든가 기밀성, 컬렉트 정확성, 보안성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든가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을 때는 분산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지. 이런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빈도가 많은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 지역에서 분산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개념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산이 유리하고 집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집중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통신 비용이 너무 비싸다든가, 그렇죠? 전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역의 통신을 이용한 데이터 교환보다 그러니까 통신 비용이 너무 비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집중이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 전송 비용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사본을 만드는 것이 저렴한 경우에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중복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는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좋은지 분산하는 게 좋은지 중복을 시키는 게 좋은 건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때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얘기냐면 affinity, 친화력.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DB 시간에 배웠던 단어입니다. 친화력, 클러스터링 여기 또 나오잖아. 클러스터링이 뭐라 그랬어?
묶어놓는 거라 그랬지? 주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친화력은 높음. 주제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같은 업무 처리에서 이게 친화력 테이블 샘플입니다. 이게 엔티티 1, 엔티티 2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런데 이건 뭐냐면 E1을 읽고 E1 테이블, 엔티티 1을 활용하고 엔티티 2를 활용할 확률이 0%야. 관계없어. 이 엔티티 1을 읽고 엔티티 3 없어. 엔티티 1을 읽고 엔티티 4를 읽을 확률이 92%야.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100개 짰는데 92개 프로그램에서 E1을 읽은 다음에 E4를 읽더라 이거야. 그럼 92%지. 계산해낼 수 있다니까. 그 다음에 엔티티 1을 읽고 엔티티 6를 읽을 확률은 여기 보면 친화력 분석이라는 건 이 두 테이블이 같이 쓸 확률이지.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 E4를 읽고 E1을 읽을 확률이 얼마야? 64%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같이 쓰인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여기 색깔이 칠해놓은 게 70%인데 이건 제임스 마틴은 그랬어요. 이거 친화력 분석을 했을 때 약 0.7이 넘어가는 것들은 친화력이 아주 높은 것들이니까 그건 반드시 같은 지역에 두어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그 예제예요 이거는. 거기서 보면 친화력은 뭐예요? E1분의 엔티티 E1분의 E1, E2가 같이 쓰일 확률을 뭐라는 거야? 그것에 대한 친화력이다 이렇게 쓴다 이거지. 이해하겠어요? 친화력은 이렇게 계산되거든. 그래서 보면 그거는 간단해. 이거는 엔티티 하나하나는 간단한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E1과 E4를 읽고 난 다음에 E5를 쓸 확률이 또 있어 없어? 지금은 여기에서는 E1과 E4를 쓰고 난 다음에 E5를 써야 될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실제는. 근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없지. 벌써 E1과 E5가 같이 쓸 확률은 없다라고 그랬는데 없다라는데 그게 나올 수는 없잖아. 그쵸? 근데 실제적으로는 보면 그런 경우가 이거 빵이 된 데는 없겠지만 이 칸이 차져 있는 데에서는 두 뎁스를 내려가는 친화력 검사를 해야 될 일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지. 그런 게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그런 친화력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E1에 대해서 E3의 친화력 곱하기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E8을 같이 쓸 친화력을 계산해서 나오면 그 확률은 80이다. 82%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E3, E5까지 내려갈 것도 없고 2뎁스까지 내려갈 것도 없고 1뎁스의 친화력만 계산해봐도 이미 벌써 대충 결정이 됩니다.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친화력 판단을 해서 친화력이 높은 것들, 약 70%가 넘는 것들, 60%가 넘는 것들은 같은 영역에, 같은 지역에 두는 거를 분산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게 이제 우리가 분산 이제 체계를 따지는 건데, 엔티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안 나왔으면 못 하는 거 아니야. 자, 분산 데이터의 문제점은 뭐냐면, 갱신 처리 간에 간섭을 할 수 있고, 이런 나쁜 과부하가 백업 복구가 어렵다라는 거, 다중복사, 뭐 감사 이런 것들이 어렵대요. 이게 단점이야. 근데 분산은 6가지 형태가 있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다? 파티션드. 이게 파티션드를 제일 많이 쓰는데 우리가 관계형 DB에서는 먼저 듀플리케이트 데이터. 듀플리케이트가 데이터는 말 그대로 카피야 카피. 여기에 있는 거 여기다 똑같은 거 카피해서 쓰겠다 이거. 중복 데이터 두는 거야. 그러면 비용은 비쌀지 모르지만 제일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한 군데에서 변화가 생기면 두 군데 나머지 또 고쳐줘야 된다는 단점이 생기고 이러한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도 많은 이러한 분산 방법을 중복 데이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분산 형태에서 서브셋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브셋. 스키마가 하나 있는데 호스트에서 여기 봐봐.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각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여기 하나를 놔두고 그 중에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만 서브셋으로 만드는 거야. 이걸 다 합하면 또 하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백합 개념이지 쉽게 말하면. 서브셋 개념. 이런 개념으로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reorganize. 의사결정 시스템 주로 뭐예요? DW 같은 데서 쓰는 건데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에서 생성 데이터를 만드는 거야. 하나 만들어 놓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가공을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reorganize 분산. 그 다음에 partitioned. partitioned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부분화예요. 예를 들어서 row partitioned와 column partitioned가 있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회계 데이터야.
회계 데이터인데 여기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어카운트 코드가 있어요. 어카운트 코드가 있고 명칭이 있어. 어카운트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구분이 있어. 구분은 뭐 차변이다 대변이다 아더스다 뭐 이런 뭐 구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지. 그런데 여기는 생산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회계 시스템이고 회계 시스템에는 얘를 다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인사급여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생산 시스템이나 인사급여 시스템에서 이 어카운트가 다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하지가 않죠. 어느 부분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 부분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여기다 갖다 잘라놓는 거를 뭐라 그러는 거야? 로우 파티션드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파티션드가 아니라 여기서 A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카피가 그러니까 A씨하고 어카운트 코드하고 명칭만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요건 어카운트 코드하고 구분만 여기다 또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래 안 그래? 이건 칼럼 파티션드라고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분산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우 앤 칼럼 파티션들을 잘 이용한다면 성능 좋은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주로 이제 코드성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이런 파티션드가 있고 스키마 분할은 통합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갖고 연결해서 쓰는 거야. 여기는 생산, 여기는 이거 제너럴 어카운팅, 저기가 있네. 회계가 여기 있네. 일반 회계, 구매 관리 시스템. 각각 시스템을 갖다 놓고선 나눠서 쓰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스키마 분할이다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분산 형태 중에서 인컴피티블 관련이 없는 거야. 서로 다른 독립적인 시스템에 데이터의 협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시키는 뭐 이것도 분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하지만 필요해서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산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거든. 이 6가지 분산을 기준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로만 분산한다 이거지. 사람들이 데이터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애들 보러 분산해라 하려면 그냥 마구 찢어놓기만 하면 분산인지 안다 이거지.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야. 만들어 보자. 여러분들의 일이 있어. 프로세스. 그렇죠? 캐피탈 에케이션, 자산 취득, 펀드 매니지먼트, 프로덕트 설계, 뭐 프라이싱 이런 해야 될 일이 쫙 있고 우리가 분산시켜야 될 영역이 이만큼 있다라고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군데의 로케이션을 갖고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보자. 그러면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헤드쿼터에서 일어난다. 헤드오피스에서. 프로덕트 디자인은 마이너하게는 팩토리에서 일어나지만 실제는 헤드오피스에서 일어나더라. X는 메이저, 슬래시는 마이너야. 칸 없는 건 뭐야? 관계 nothing. 아무데나 나타나도 상관없는 애들, 안 쓰는 애들이야. 이 업무를 분석한다면 어디에서 이 업무를 처리한다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지?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면은 어느 데이터를 어느 지역에 놔둬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데이터 스트럭처, 업무를 만들고 난 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가 엔티티를 말하는 거예요. 제임스 마틴이 자기 책에서 보면 어떤 때는 엔티티라고 썼다가 어떤 때는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썼다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분이 썼던 그 책 그대로를 여기다 쓰려고 데이터 스트럭처, 엔티티야. 그래놓고 나면 플래닝 테이블은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플래닝 테이블이 나왔는지 플래닝 테이블은 뭐예요? 어디서 필요하다 다 매핑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C는 크리에이트고 U는 유스야. 그냥 유스만 하는 거야. C는 크리에이트 앤 유스고 그러면 이걸 만들게 되면 여기에다가 무슨 데이터를 대입시킬 수 있냐면 이런 데이터를 대입시킬 수 있죠. 플래닝 테이블은 M, 마스터 데이터는 여기다 두고 T, 너는 여기 U니까 텔레 프로세싱으로 갖다 써라 할 수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예산 테이블은 네가 마스터는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을 갖고 있고 니네들은 텔레 프로세싱으로 갖고 와라. 프로덕트 디자인은 마스터는 여기서 하고 너는 서브셋으로 만들어라. 아까 우리 서브셋 뭐 이거 다 나눴던 거 있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P 프로큐먼트 조달은 어떻게 해줘라? 팩토리들에서 조달이 일어나니까 프로큐먼트는 CCC니까 거기서 크리에이트 하니까 각각의 자기나 필요한 자재들에 대해서 프로큐먼트라니까 파티션도 시켜라.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다 어떻게 분산을 시켜놓으면 좋을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분산의 근거로 쓰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노드 결정 검증회에서 분산을 마구 시켰어, 데이터를. 그랬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모르잖아, 우리가. 그쵸? 한번 계산해보자, 우리가. 계산해보는데 지역 터미널의 수가 일단 2개로 할게. 2개밖에 없어. 2군데 분산하는 거야. 터미널에 그러니까 사용하는 액션 수, 시간당 데이터를 사용하는 액션 수.
액세스하는 게 1000번 액세스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 중에 데이터를 변경, 입력 수정 삭제하는 게 얼마냐면 500번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 다음에 t는 트래픽 숫자니까 t centralize. t centralize는 tu는 얼마야? 요거 얼마야? 1000이잖아. t ac는 얼마야? 500이지. 그럼 1500이 되겠네, 얘는? 그치? 1500이야. 그럼 n은 얼마야? 2분의 1이지. 1을 빼면. 이거 얼마야? 750 나오지. 그 다음에 예를 해볼게. ac는 얼마야? 500이지. 500에. 그 다음에 n은 얼마야? 1이지. 그럼 얼마야? 500이지. 그러면 얘를 분산을 시켰어. 750, 500이다. 그러면 이게 750이지. 500이지. 맞아, 틀려. 그러면 부등호가 성립해, 안 해? 성립해야지. 아, 잘 됐다. 판단한다 이거지. 자, 다시 하나만 더 할게.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이야. 얘가 1000이었어 아까, 그치? 그런데 여기가 얼마였냐면 900이야. 얘는 똑같이 2야. 이거 이 숫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 얼마일까? 1900에 얼마야?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1900 나누기 950. 여기는 900에 900이지. 아, 이것도 잘한 거네. 그쵸?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세 군데로 분산했어. 이거를 세 군데로 분산했다고 쳐봐. 그럼 1900 나누기 3이면 얼마일까? 630 나오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 900 곱하기 2는 1800이지. 그럼 이 부등호 성립해, 안 해? 아, 저건 세 군데로 분산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분산의 기준점으로 삼는가. 물론 분산 시스템을 연구하려면 이거 갖고서는 그 박사과정 가서도 힘들지. 이건 단순히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하게만 계산해 보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조건을 따져서 분산하는 게 유리하다 안 하다를 판단해서 분산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이제 이건 데이터 대입한 거니까 이건 500번 참조한다면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 내가 샘플 들은 예제 그대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중복 고려. 중복 데이터를 허용하자 이거지. 중복 데이터를 허용해서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다 이거야. 그쵸? 정규화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칼럼 중복. 요거 기억나죠 이거? 우리 시작할 때 내가 이거를 1대 1대1로 해서 3개 나눠놨더니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지더라 설명했었잖아.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에 사실은 요걸 숨겨놨어. 여기 성명 요거 하나 필드를 중복함으로 해서 성능이 얼마나 좋아진다. 저 정도라면 중복을 고려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저 정도 아닌다면은 중복 안 하는 게 좋은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중복을 허용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예제가 너무 많다.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없겠니? 하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은 뭐예요? 아, 이런 얘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항상 과목명을 읽더라 이거. 항상 얘가. 그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과목명 여기다 한번 갖다 놓는 게 어떠니? 얘네 둘만 읽어도 충분한데 이걸 읽으려니까 골치 아프니까 숙제 성명을 한번 중복시켜 놓는 게 오히려 빠르지 않겠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라는 얘기지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거든. 얼마나 자주 거의 100%에 가깝게 같이 쓸 때 얘네들을 하는 거거든. 중복 데이터 출력 뭐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에 허용했어요. 이렇게 이제 강의 코드에서 허용한 경우에 이렇게 콜이 돌리고 이렇게 콜이 돌렸더니 실제로 비정규화, 정규화, 지역명으로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국가는 5개, 뭐 지역은 이렇게 해서 뭐 2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 국가, 공급자, 주문 항목이야. 근데 주문 항목마다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역명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걸 찾으려니까 매일 이렇게 조연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지 말고 여기 지역명을 하나 갖다 놓으면 물론 뭐 릴레이션을 갖든지 어쨌든 간에 지역명을 하나 중복을 해 놓으면 얘만 읽으면 지역명을 찾기가 쉽지 않겠냐 이거지. 당연하죠. 이게 비정규화거든. 그랬을 때 이런 쿼리를 돌렸다 이가 두 군데서. 2개의 비정규화 돌리고 물론 정규화는 더 복잡하니까 실제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노멀라이즈 된 상태에서 얘가 돌아갔고 이만한 성능을 냈고 그 다음에 디노멀라이즈가 훨씬 좋게 약 30% 이상 개선되게끔 성능이 좋아졌다 얘가 저거를 60만 건에 대해서 주문 항목 60만 건에 대해서 했더니 이 정도 차이가 났더라 이거지. 실제로 좋아집니다. 비정규화를 썼을 때 쿼리를 할 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만 읽어서 지역명을 찾는 데는 얘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만일에 국가라도 알고 싶고 그렇다면 또 국가를 집어넣어야 되겠네.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 얘가 커지겠죠. 점점 커지니까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야? 메모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지. 지금은 좋지. 이런 경우에. 그래서 데니스 이시아샤는 뭐라 그랬어요? 쿼리를 비정교화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 퍼포먼스가 개선된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입력 수정 삭제도 프로그램이다. 특정 쿼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교화를 고려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는데 얘네들처럼 관리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지역도 등록해야 되고 수정도 해야 되고 지역명이 바뀔 수도 있어. 그러면 얘는 얘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얘는 어딜 고쳐야 돼? 몇 개를 고쳐야 돼? 수백 개, 수만 개, 수천 개를 고쳐야 되잖아. 데이터라는 건 입력, 수정, 삭제도 있는데 단순히 특정 프로그램의 쿼리만을 위해서 비정교화를 한다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레커멘드. 그런데 거기다 또 뭐라고 레커멘드 달았냐면 이 테이블을 액세스하는 이 전체 테이블을 액세스하는 프로그램이 100개 정도 있다 이거야. 그 중에 70개 이상이 얘를 항상 필요하더라. 그럼 비정교화를 해라 이거지. 그때는. 한두 개 프로그램을 위해서 1%, 2%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절대로 비정교화를 고려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 그 기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정교화와 비정교화의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논리 모델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비정교화는 논리 모델 단계에서는 고려하지도 않는다라고 배웠잖아. 그치? 이제 성능을 위해서 이제 말한다 이거지. 100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정 프로그램 한두 개를 위해서 998개의 퍼포먼스를 떨어뜨려 가면서 비정교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묻는다 이거지. 어쨌든 간에 아까 그 예제를 가지고 비정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런데 평균적으로 30% 개선이 되더라. 근데 그 프로그램 하나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하고 이 사람이 결론을 내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 설계 속성을 이용하자. 설계 속성 내가 저번에 논리 모델 설명해서 새파랗게 설명했죠. 좋은 모델러는 설계 업무 분석을 잘해서 설계 속성을 잘 만드는 모델러가 좋은 모델러다. 설명했어 안 했어? 했었어. 그 얘기하는 거야. 수강 신청에 대해서 현 신청 인원수 같은 걸 만들어 놓는다면 훨씬 유리하지 않니? 그리고 설명했었죠. 이런 거 설계 속성을 하나를 잘 집어넣잖아. 우리가 메모리를 2배로 올려가지고는 성능이 30% 40% 개선될지 모르지만 설계 속성 하나를 집어넣으면 쿼리 스피드가 100배, 1000배, 만배, 많게는 20만 배까지도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 바바라 본 홀이라는 사람은. 그 정도로 설계 속성의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할을 이용하자. 쓸데없이 한 군데다 몰아놓지 말고 편하려고 필요한 것끼리 자주 쓰는 것끼리 모아놓고 얘만 자주 쓰는 것들은 조그맣게 만들어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어떻겠니? 데이터 분할을 이용하자. 이거 설명했었죠,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버퍼 블락을 고려한 뭐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죠. 저번에 만들었던 샘플을 가지고 간단하게 물리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이거 지금 로지컬 모델이잖아 이게. 이거를 제일 먼저 물리 모델 만들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물리 모델 만들라 할 때 뭐부터 만들어 그랬지 내가? 제일 맨데토리에 해당되는 슈퍼 타입에 해당되는 놈 먼저 만들어 그랬지? 그럼 얘를 물리 모델을 바꿀게요. 뭐 어떻게 바꾸면 될까? 얘를 DPT로 할게. 응? 뭐로 만들까? 부서 코드를 DPT 언더바 코드. 부서명은 DPT 언더바 데스크립션. 부서 실적은 DPT 언더바 RES라고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 디폴트가 캘렉 18바이트니까 일단 명칭만 바꿨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만들 때 테이블 네임을 칼럼 네임을 소문자로 썼어, 대문자로 썼어? 소문자로 쓰는 거와 대문자로 쓰는 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퍼포먼스. 어떤 DBMS들은 로어 케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어퍼 케이스로 컨버전해서 반드시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부적 인터널리 프로세스가 일어난다고. 그럴 바에는 애초에 뭐로 만들어 놓자는 거야? 대문자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들 select from 외웠을 때 테이블 네임 from 뒤에 테이블 네임 쓸 때 대문자로 쓸래? 소문자로 쓸래? 대문자로 써라. 그까짓 게 무슨 차이 있겠냐? 차이 있다. 차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거든. 고객은 커스터머야. 커스트만 쓸게요. 귀찮으니까. 고객 번호는 커스트 언더바 NO. 고객명은
cost 언더바 name. 고객 주소는 cost 언더바 address. 채권액은 cost 언더바 AR로 쓸게 그냥 쉽게. AR, account receivable. 누적 판매량은 cost 언더바 sale total, S total하고 만들게. 그럼 제품 먼저 바꿔야 돼? 얘 먼저 바꿔야 돼? 제품은 프로드라고 쓸게요. 제품 번호는 PROD 언더바 NO. 제품명은 PROD 언더바 description. 단가는 PROD 언더바 cost. 맞죠? 됐어. 사원 번호는 뭐로 쓸 거냐면 EMP로 쓸래. EMP. 사원 번호는 EMP 언더바 NO. 사원명은 EMP 언더바 name. 그러면 여기에서 판매 전표는 뭐냐면 세일즈 오더로 할게요. SO. 판매 일자는 SO 언더바 데이트. 사실은 DB 이게 네이밍 규칙에 보면요. 이 언더바나 이런 스페셜 캐릭터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있고 그 다음에 네임도 그냥 의미를 집어넣는답시고 막 길게 만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알아볼 수 있는 짧은 길이로 해라가 지침이거든. 비교를 짧게 해야 되니까. 부서 코드는 DPT 언더바 코드였죠. 그 다음에 판매 순번이었죠. SO 언더바 SEQ. 판매 사원 번호는 EMP 언더바 NO. 고객 번호는 cost 언더바 NO. 판매 금액은 SO 언더바 AMT amount. 수금액은 SO 언더바 G tot gain. 미수금액은 SO 언더바 AR. 너도 수금 완료일은 SO 언더바 받은 날짜니까 받은 날짜 데이트. 기타 사항은 SO 언더바 RMK. 판매 제품인데 이거는 그냥 SD로 할래. 세일즈 오더 디테일이니까 SD로 그냥 만들래. 판매 일자는 뭐죠? SO 언더바 데이트지. 부서 코드는 DPT 언더바 코드. 판매 순번은 SO 언더바 SEQ. 제품 번호는 PROD 언더바 NO. 수량은 SD 언더바 QTY. 금액은 SD 언더바 토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됐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걸 만들었어. 카스터머 그냥 성별을 하나 집어넣을까? 성별을 하나 더 집어넣을게 내가. 아이 그 도메인 컨스트레이트 주는 거 샘플 보이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커스트 언더바 섹스 젠더 섹스로 할게. 섹스로. 됐어.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바꿔줘야 되겠네. 데이터 타입 바꿔주는데 우리 보면은 그 특히 오라클 쓰는 사람들 바켈렉터2 뒤지게 좋아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바켈렉터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공간을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PCT 프리를 잘못 잡았을 때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자기한테 적절한 데이터 타입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바켈렉터2는 다른 DB에는 없어요. 오라클에만 있어요. 내가 이 오라클로 세팅했는지 모르겠는데 디파트먼트로 가볼게요. 오라클로 돼 있네. 캘렉터, 디파트먼트 코드를 캘렉터로 하는 게 좋겠어? 바켈렉터로 하는 게 좋겠어? 캘렉터가 좋을 것 같아요. 데스크립션은 뭐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건 바켈렉터2에 30바이트. 실적, 리절트. 실적은 금액이잖아. 돈이잖아. 돈이니까 넘버에 우리 달러로 한다고 치자. 12에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물어봅시다. 오라클이나 데이터 타입이 몇 개 있어 이거? 이 무수히 많은 데이터 타입은 왜 만들었을까 얘네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적절한 데이터 타입을 써서 성능을 높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가서 보면은 넘버 아니면 뭐 인테저 뭐 이런 거 하나에다가
바켈렉타 2나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그냥 DB를 도배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그거를 피터블하게 쓰게끔 우리가 지금서부터 배워야 되지 않느냐. 프로드 남바는 뭐로 할까? 컬렉터에 10바이트로 할게. 그 다음에 프로덕트 데스크립션은 바켈렉타 2에 40바이트로 할게. 프로덕트 언더바 코스트는 얼마냐 하면 5바이트에 소수 이하 2자리로 할게. 엠플로이 테이블 먼저 고칠게. 아예 여기서 너를 이쪽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 놓고 이걸 뭐로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똑같잖아. 그쵸? 됐어. 그러면 엠플로이에 가서도 뭘 해줄 수 있냐면 엠플로이 넘버는 캘렉터에 6바이트로 하고 엠플로이 네임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20바이트니까 20바이트로 하고 섹스는 뭐로 할까? 캘렉터로 할까? 인테저로 할까? 넘버로 할까? 캘렉터가 빠르겠어? 넘버 한 바이트가 빠르겠어? 넘버가 빠르겠어? 비트가 빠르겠어? 그러니까 저런 거 남자 여자 저거 뭐야 하리수는 없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이 뭐 3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이런 건 없다 이거야. 그런다 그랬을 때 1 또는 2만 있으면 충분하죠. 아니면 0 또는 1만 있으면 충분하지. 그런데 오라클에 비트가 있어 없어? 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설계할 방법이 없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넘버로 해야지. 만일에 여러분들이 사이베이스나 SQL 서버 쓴다면 비트 써야 돼, 안 써야 돼? 쓰는 게 유리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넘으로 쓰겠다 이거 넘. 그런데 한 바이트로 쓰겠다. 맞아요? 그냥 넘버로 쓰면 몇 바이트 잡힌다 그랬어? 뒤에 요거 1 요거 정리 안 하면 몇 바이트로 잡힌다 그랬어? 8바이트야 디폴트 얘네가. 한 바이트 쓰는데 8바이트 설계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그 특징들을 다 알고 써라 이거야. 특징들을. 이것까지 뭐 지금 여기서 설명해줘. 그런데 문제가 있어. EMP 언더바 섹스 같은 부분에는 밸리드룰이나 디폴트 값을 여기 데이터 값이 안 들어오면 남자가 들어가라 할 수 있어 없어? 날짜에 뭐가 안 들어오면 시스템 데이트 들어가라 이런 거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하나만 집어넣어 보자. 예를 들어서 new에 로지컬 네임은 SEX야. 피지컬 네임도 SEX야. 그런데 밸리드 리스트 1번이야. 아니야. 밸리드 밸류는 1번이야. 1은 뭐야? 메일이야. 데피니션은 남자야. 할 수 있어 없어? 2야. 피메일이야. 얘는 여자야. 앞으로 여기는 1 또는 2만 들어와야지 3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여기다 이거 세팅해 주는데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프로그램에서 여기가 억셉트 된 게 1 또는 2가 아니면 이런 거 돌릴래 아니면 도메인 값으로 다 박을래? 엔진이 체크하는 게 훨씬 빠르죠. 오케이. 그런데 만일에 값이 안 들어오면 디폴트는 뭐로 하겠다? 남자로 하겠다. 가능해 안 해? 1로 만들을래? 디폴트 1 들어와라. 됐어 안 됐어? 이거 집어넣는 거야. 커스트는 귀찮아. 딜리트 시키자. 자, 세일즈 오더 데이트.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질 거야. 저 데이터 타입 뭐로 쓸까? 캘렉터 8? 데이트? 얘는 아까 처리됐고, 그치? 시퀀스는 넘버 몇 바이트로 쓸까? 3바이트면 충분하겠지? 엠플로이 넘버 끝났고, SO 어마운트는 넘버 12에 2. 이 정도면 되겠지? G 토트는 넘버 12에 2. AR도 넘버 12에 2. R 데이트. 리마크. 됐죠?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런데 문제가 여기 코스트는 넘버로 했죠. 근데 여기다 인테저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근데 이거 곱하기 이걸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좀 이따가 숫자. 그럼 얘는 인테저로 하고 얘는 넘버로 하면 될까 안 될까? 물론 작업은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야. 되긴 되지. 그러니까 인테저도 숫자가 들어가고 넘버도 숫자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가니까 같은 거겠지 생각하는데 인테저와 넘버는 같아 틀려. 태생이 달라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럼 인테저는 언제 쓰는 거야?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 인테저 쓰는 거야.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가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야. 근데 4바이트 잡히지, 인테저는. 4바이트 잡히는 대신에 인테저 값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값이 얼마야? 3276 있잖아. 이에 32승만큼의 그 범위를 처리한다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아, 짧은 공간에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인테저를 쓰는 거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유저들이 집어넣은 숫자랑 비교하는 게 많은 거야. 그럼 인테저 쓰는 게 좋겠어? 넘버 그냥 딱 비교해버리는 게 빠르겠어. 그래서 넘버를 쓸 건지 인테저를 쓸 건지 플로트를 쓸 건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거든. 하나만 더 하자. 요거 끝났지, 끝났지, 끝났지. 얘만 하면 되네. QTY는 내가 말하려는 게 뭐냐면 QTY도 넘버지. 그런데 넘버 6바이트를 씁시다. S토트는 뭐야? 넘버 11에 2바이트를 씁. 이거 곱한 게 여기 들어가고 이것이 더해지니까 여기니까 얘가 얘보단 더 커야 되겠지. 이런 설계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QTY가 숫자가 소수점 이하가 없으니까 인테저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뭐야? 넘버가 있고 여기는 인테저가 있지. 얘네 둘을 곱해서 여기다 또 넘버로 집어넣어야 되지. 이런 짓 하면 돼, 안 돼?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짓 하지 마라 이거야. DB는 하지 말라는 짓 안 하면 성능 좋아진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이런 게 다 설계 기법이거든.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save as 하나 만들게.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툴 이용해서 fold engineering 이용해서 스키마, 머티리얼 이거 아직 뷰 이런 거 하나도 안 집어넣었거든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고 포린 키도 인덱스로 만들자까지 거. RI는 인덱스 안 만들고 포린 키만 인덱스로 만들게. 트리거 안 만들래 아직 안 배웠으니까 옵션 주고 프리뷰 만들면 DB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다. 어? 알터자 빼면 되는 거고 지금 뭐 DB 만들어졌지. 지금 우리가 요 정도 집어넣는데 여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랬지. 이거는 어느 데이터 테이블 스페이스로 가고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물리 모델이. 요거 하는 과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그린 그 ERD 있지? 걔네들 구조를 바꿔내는 이렇게 구조를 바꾼다라는 거 하는 거를 실습 예제로 하고 사례 연구 간단하게 해가지고선 그 모델링 교육 끝내는 걸로 할게. 알았죠?